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신 거는 좀 오랜만에 해봐 가지고요. 예, 긴장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일단은 제 소개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전산과를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첫 진로는 NHN이라는 곳에서 게임 서버 개발자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NHN이 지금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양대 산맥하면은 네이버랑 카카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님이랑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이 처음 만든 회사가 NHN이에요. 그래서 원래 두 분이 NHN을 같이 만들었다가 김범수 의장님이 성공하고 먼저 나오신 다음에 새로 만든 게 카카오고요. 그다음에 이해진 의장님이 원래 하고 있던 네이버를 들고 나온 게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NHN이랑 그때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게임 서버 개발자로 첫 경력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이 하시던 곳이 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계열로 있던 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진로를 좀 바꾸게 돼가지고 그리고 다행히 여기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게 돼서 그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게임 서버 개발자로 있다가 유학을 진로를 바꾼 거는 이제 금융으로 진로를 바꿔가지고 재무 분야 박사학위로 일리노이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이제 박사를 졸업한 다음에 교수가 이제 처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 있는 UNSW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교수가 되고 참 좋았죠. 뭐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그 근로조건 너나 좋고 하니까. 근데 사람이 약간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제가 한 2018년쯤에 교수가 된 다음에 테뉴어라는 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교수가 된다고 그냥 바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구 실적이 쌓여야 그거를 인정을 받아서 종신지익이라는 걸 줘요. 평생 잘리지 않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18년도에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게 받고 나니까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죠. 이제 안 잘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박사 5년 교수 7년 하면서 하다가 이제 받았으니까 새로운 걸 하고 싶잖아요. 근데 교수는 또 좋은 게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거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식년을 쓰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기 보이나? 그 딥서치라는 곳에서 연구소장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딥서치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핀테크 AI를 사용하는 핀테크 회사인데 예전에 제가 NHN에서 게임 서버 개발자로 일했다 했잖아요. 그때 친구였던 친구들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업계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끝나고 호주에 있던 대학으로 돌아간 다음에 학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사표를 내고 돌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표 내고 돌아와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계가 되게 좁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놈 미쳤냐고. 이렇게 멀쩡한 교수들이 때려치고 나왔다고. 특히 그 호주 학교가 워낙 좀 좋은 학교여가지고 우리나라 대학 교수보다 연봉이 한 3배 정도 됐었어요. 근로 조건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국내 교수님들, 친분 있은 교수님들이 너 왜 그랬니?라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한국 와서 뭘 하고 있어요라고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경영대학도 AI를 많이 좀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다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서치는 이제 엑시트한 다음에 쭉 AI 개발 시스템 개발하다가 올해 초에 다시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투잡이에요. 그래서 약간 낮에 편의점 알바, 밤에 대리기사 뛰는 것처럼 예, 낮에는 이제 회사 일하고 밤에는 이제 카이스트 MBA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MBA라고 보통 다 아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고등학교, 대학교 하고 뭐 대학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거를 더 배우고 싶은 때가 오잖아요. 특히 약간 사업이나 경영에 대해서 그때 오는 학위가 MBA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계영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들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아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네, 이렇게 어리신 분들 보니까 되게 좀 기분이 좀 되게 더 긴장돼요. 아재들 할 때는 그냥 말 편하게 아재 개그하고 노는데 네, 여기서는 괜히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로가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무언가 그냥 뜻한 대로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진로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원래 게임 서버 개발자로 진로를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첫 번째 게임이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때가 한 2001년도쯤이었는데, 2003년인가? NHN에서 만들었던 그 친구들 중에 하스스톤이라는 게임 하는 사람 있어요?
그 블리자드에서 만든 하스스톤이란 게임 없나? 여긴 다 공부만 하나? 네. 카드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카드를 가지고 내 리소스를 획득을 하거나 무언가 내 병사를 소환을 하거나 마법 스펠을 써가지고 공격하거나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원래 매직 더 게더링이라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하던 테이블 카드 게임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옮긴 건데 그거를 한 20년 먼저 만들었다 보면 돼요. 10년? 20년 전?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하스스톤 같은 거를 미리 만들었던 거죠. 결과는 형편없이 망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99%가 고스톱이랑 포커였어요. 왜냐면은 고스톱은 모든 사람이 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게임을 배울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도움말 튜토리얼을 1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게임 규칙이 복잡하니까 30분 1시간 수업을 들어야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도 안 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첫 번째 게임 망했고요.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골드윙이라고 비행기 게임인데 이것도 망했어요. 이것도 왜 망했냐면은 보통 비행기면은 앞뒤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새로운 걸 해보겠다라면서 3차원으로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앞뒤 좌우 더하기 위아래가 생기거든요. 사람의 시야가 위아래가 안 보여요. 적군 비행기가 위에서 날고 있으면 시야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시야각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게 찾게 한다고 그 레이더 같은 것까지 추가하고 했는데 그래도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형편없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임 2개가 연달아 접혔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하면서 아마 나 이거 보고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 나이 또래 아재들한테 설명할 때 다 알거든요. IT 거품 빠진 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죠. 네, 아마 2001년도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코로나 있다가 주가가 막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2001년도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다 보니까 요즘의 비트코인 암호화폐처럼 되게 많이 떴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 플로리다주인가 회사 이름을 오렌지 주스 닷컴으로 바꿨어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러면 주가가 10배, 20배 뛰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가 그게 열기가 빠지고 나니까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든 게임이 2개가 망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 타이밍에 아이디 거품이 빠져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아졌거든요. 이 타이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의대랑 일반대랑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전문 대학원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의대를 대학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물학과나 다른 전공을 대학교에서 전공을 한 다음에 대학원으로 의대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과학고에다가 카이스트 출신인데 주변에 공돌이가 많잖아요. 제 과학고 동기 60명 중에 30명이 의대로 가버렸어요. 왜냐면은 IT에 대한 거품이 빠지면서 공돌이에 대한 회의감이 되게 생긴 거예요. 특히 요즘은 약간 문송합니다라고 하는데 20년 전에는 반대였거든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되게 심했어요. 하는 얘기가 이공계 카이스트 나오면은 결국 종착역은 치킨집 사장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결국 카이스트 졸업생은 진로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치킨집 사장 하나는 PC방 사장 둘 중에 하나로 맞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고마워요 이런 아재 개그 웃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고 동기들의 절반 정도가 다 의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쪽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하니까 저도 한참 고민을 한 거죠. 제가 한 게임은 다 망했고 진로는 뭔가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같고 한참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때 이제 친구한테 들었던 게 금융이 되게 핫하대요. 그때 한참 금융시장이 난리가 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그 회사 생활 병특으로 게임 만들던 때 그때가 2005년쯤인데 당시 연봉이 NHN 연봉이 한 2,700만 원인데 그게 삼성전자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게 되면은 대학 졸업하고 가게 되면은 대학 졸업자 초봉이 한 2,700 정도였는데 그런데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가게 되면은 대학 졸업하고 20대인데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귀가 되게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올랐겠죠? 지금은 삼성전자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니까 2배 됐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일반 삼성전자 같은 좋은 기업을 가는 것보다 4배 이상의 연봉을 20대 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서 진로를 바꾼 거였거든요. 그래서 IT 쪽을 쭉 하다가 게임 2개 말아먹고 업계 자체가 망가지니까 진로를 바꿔서 금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제가 원래 공돌이 출신이고 경영 쪽이 없다 보니까 좀 불리했었는데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간신히 바짓가랑이 붙잡고 들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리노이 대학에 간신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금융이 핫하니까 경쟁률도 되게 셌었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 분들한테.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사진이 이제 저희 학교의 상징이에요. 알마 메이터라고, 자연의 어머니. 자, 내 품으로 와서 공부를 하렴이라고 하는 그 동상인데, 그래서 이때만 해도 너무 신났어요. 한참 금융이 핫할 때 되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재무 분야 박사가 됐으니까 아,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꽃길만 펼쳐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2007년 다음에 뭔 일이 생겼는지 알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생겼습니다. 예, 금융만 가면은 연봉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어렵게 준비해서 제가 박사를 가자마자 금융시장이 초토화가 난 거예요. 진짜 완전 개박살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그때 진짜 멘붕이었어요. 힘들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시장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 들었죠. 위기는 기회라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그러니까 은행이 투자은행이랑 시중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시중은행은 우리가 아는 신한, KB 이런 은행들인데, 여기는 뭐 연봉 높을 거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은행들인 건데, 진짜 페이가 센 데는 투자은행이거든요. 전 세계 투자은행 탑5가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인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그 다음에 베어스턴스라고 있었어요. 이렇게가 전 세계 탑5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페이를 잘 주는 약간 자본시장의 최포식자 같은 위치였던 건데, 탑5잖아요. 2008년 3월 달에 탑5였던 베어스턴스가 망하고요. 그 다음에 8월 9월쯤에 그 다음에 전 세계 4위였던 리만 브라더스가 망해버려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설마 아무도 리만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리만 브라더스가 특히 채권이라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금융 상품은 두 개가 있어요. 주식이랑 채권인데, 주식은 내가 이 회사의 소유를 갖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투표권도 가질 수 있고, 뭐 슈카월드에 많이 나오는 거. 채권은 회사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증서예요. 근데 이제 돈을 빌리는 거는 그 기업만 빌리는 게 아니라 정부도 많이 빌리고. 그래서 보통 뉴스 나오는 뭐 국가 부채라는 게 다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빌렸다는 증서를 팔 테니까 나중에 갚을게 이자 쳐가지고, 그게 채권인데, 보통 사람들이 접할 때는 주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금융의 핵심은 채권이에요. 금리나 이런 것들이 워낙 돼 있고 규모가 주식의 몇십 배 이상 커요. 근데 방금 망했다고 말씀드린 리만 브라더스가 전 세계 채권 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다 나작이 난 거거든요. 주식만 날아간 건 오케이인데 채권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니까. 근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게 뭐냐면은, 리만이 망했잖아요. 리만이 망하고 나니까 이걸 반토막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글로벌하니까. 그래서 유럽 쪽에 있던 리만 브라더스는 일본계 증권회사인 노무라 증권이 가져가고, 미국에 있던 리만 브라더스는 영국에 있는 금융기관인 바클레이즈 그룹이 인수를 해갔어요. 2008년도에 금융이 터졌잖아요. 1년 사이에 분위기가 확 역전이 돼가지고, 방금 말했죠. 미국에 있던 리만은 바클레이즈가 인수해갔다고. 종합금융그룹이거든요. 2008년도에 망해가지고 헐값에 인수했는데 2009년도에 바클레이즈 그룹 원래 순이익 전체보다 많은 거를 여기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해픈투비 저도 운 좋게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망해가지고 망했다 하고 있었는데, 그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대학 교수 그만두시고 월스트리트로 가셨거든요.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2009년도에 제가 바클레이즈 갔던 거예요. 근데 채권이 되게 유명했고, 방금 전에 금융이 터질 때 이쪽은 파생이라는 게 망한 거였어요. 뭐 SFX 시큐리티스니 뭐 CDS 크레딧 포 스왑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파생 상품을 싫어하니까 가장 단순한 금융 상품인 국채로 몰렸거든요. 국채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 국가가 발행한 채권, 아까 말했죠, 전 세계 탑이 리만. 그러면서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클레이즈에서 인턴을 이제 막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대박이 나니까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저 갈 때 어땠냐면은, 인턴이잖아요. 인턴인데 연봉이 1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턴인데, 그또 이게 언제야? 2009년이니까 15년 전에. 15년 전인데 이미. 그래서 계약이 그때 10주 인턴 기간 동안 한 2,500만 원인가 받았으니까, 그럼 1년으로 이제 연봉 1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정식 오퍼를 받잖아요. 해가지고 그때 첫 2억을 넘겼어요, 연봉을. 그래서 신기했던 게, 와, 그때 이제, 그쵸, 이때가 2009년이면은 2005년 NHN 일할 때만 해도 연봉 2,700이었는데,
예, 몇 년 사이 연봉 2억을 돌파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되게 재밌었어요. 막 영화에 나오는 뉴욕 월가의 약간 멤버십 클럽 같은 데 있잖아요. 와, 그런데도 초대받아서 막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되게 신나게 잘 살았거든요. 웃겨요. 거기 가면은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딱 들어가면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거기 전체에 아시아 남자가 나밖에 없어요. 다 이제 백인 애들이고 뭐 변호사들이나 아키텍처나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맨 처음 보면은 막 이렇게 봐요. 이상하게 뭐야 이래요. 근데 이제 인사할 때 인턴이란 말을 빼고 나 바클레이즈에 있어라고 하면은 갑자기 아 하면서 사람들 표정이 바뀌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진짜 그런 거 겪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오겠다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졸업을 하기 전이니까 학교에 돌아가서 교수님이랑 진로 상담을 했어요. 교수님한테 아 나 이제 이쪽으로 가려는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교수님 하는 말씀이 괜찮대요. 네가 행복한 길을 찾으면 된대요. 근데 한마디를 붙이셨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업계를 가서 행복하면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업계 가면 쭉 업계에 있게 된대요. 근데 네가 만약에 교수를 먼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업계랑 학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또 귀가 팔랑이어가지고 어차피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클레이즈 이메일 보내서 죄송합니다. 좀 한 3, 4년 뒤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과 메일을 썼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조금만 좀 늦게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교수님이 나를 살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 봐요. 방금 전에 2008년도에 금융이 왔었죠. 2009년도에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금융위기 특징이 뭐냐면은 체인 리액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위기가 위기 하나로 안 끝나요. 연달아 일어나요. 그게 2009년도에 대박인데 바로 1년 뒤에 2010년도에 터져요. 유로피안 데 크라이시스라고, 이때 그리스가 부도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스가 부도가 나고 포르투갈 부도가 나고, 그때 여기서 하던 얘기가 픽스 돼지 컨츄리라고 불렀어요. PIGS 해가지고 돼지잖아요. 뭐의 약자냐면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얘네 다 부도 나거나 부도 직전까지 간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유로 연합이 깨진다 아니다 말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제가 바클레이즈 있을 때 했던 게 국가 채권이었죠. 부도가 난 게 국가죠. 진짜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일했던 팀원들의 반이 사라졌어요. 예, 다 정리해고 당해서 시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와, 진짜 교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때 나 업계 갔으면 또 1년 만에 실업자였는데.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교수님이 나 살렸으니까 그래 이제 업계는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또 대학 군데 쭉 주문이 아니지, 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해픈 투비 다행히 호주에 있는 시드니 UNSW 대학에서 교수 오퍼가 온 거예요. 일단 연봉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일리노이 대학이 아 진짜 시골에 있거든요. 옥수수 밭 한가운데 있어요. 그거 옥수수 밭으로 해 뜨는 거 본 적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까 제가 갔던 일리노이 대학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완전 시골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옥수수 밭에서 해가 뜬 다음에 콩밭으로 해가 져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매년 바뀌어요. 왜냐면은 옥수수만 심으면은 땅이 황폐해진대요. 근데 콩을 심으면 땅이 비옥해진대요. 그래가지고 바꿔가면서 심거든요. 그래서 지평선에서 와 지평선까지 다 밭인데 한쪽에서 해가 뜨고 한쪽에서 해가 져요. 이 생활을 5년을 하니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근데 CD에서 오퍼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이제 내 인생은 다시 또 행복할 거야 꽃길이야 하고 이제 교수로 갔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호주가 가장 많은 수출하던 게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5만 불을 넘는 부자 나라인데, 얘네가 열심히 일하거나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땅이 워낙 넓으니까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지난 10년 동안 원자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소비한 국가 중국.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중국이 한참 뜰 때였거든요. 금융위기 터질 때 미국이 망하는데 중국이 뜨니까. 그러면서 호주가 워낙 잘 나가니까 연봉도 많이 주고 한 거였는데, 문제는 또 제가 가고 나니까 중국이 가라앉고 있잖아요. 와 환율이, 내가 교수 갔을 때 환율이 1,200원이었어요. 호주 1달러가 1,200원이었는데 한 5년 지나니까 800원으로 떨어져요. 나는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데 내 연봉이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봐요. 아 여기가 아니지, 반대로 옮겼네. 자 봐요. 맨 처음에 IT가 맨 처음에 떴단 말이에요. 인터넷 열풍이 빠지면서 터지면서 그때 막 사람들이 부자 됐다 이랬거든요. 그 열풍을 타고 나도 전산으로 갔는데 내가 만든 게임 망했고, 이공계 현상이 생겨가지고 카이스트가 망했어요. 공대가. 그쵸. 이때는 뭐 과학고 정원도 안 차고 이랬으니까 다 미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로를 바꿨던 게 금융이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금융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1년 지나가지고 금융 위기가 터졌어요. 자 그리고 위기가 터졌는데 기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일자리를 찾아간 게 바클레이즈였는데, 또 봤죠. 바클레이즈 가고 1년 만에 이게 다시 터지고,
그래서 그나마 또 살겠다고 좋은 데로 찾아간 게 호주였는데 여기도 같이 하면서 다시 또 떨어진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멀리서만 보면은 아, 저 사람 좀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게 이게 내가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인생은 운칠기삼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학생일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시험 성적이라도 잘 나오는데 나중에 어른 돼 가지고 진로를 고르게 되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거의 한 95% 정도 돼요. 네. 그나마 이제 내가 5%의 노력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지금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또 지금도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또 창업해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이러고 하기 쉽긴 한데,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보면은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이 되게 많았죠.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 얘기를 굳이 여기서 반복해서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불행 배틀 그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망할 거라서. 아,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빌드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말할 때 약간 좀 지금은 받아들이기 싫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회사 나오고 사회 나오잖아요. 분명히 망해요. 분명히 뜻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뭐를 목표로 하든지 간에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보통은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되냐면요. 이거 클리셰라서 너무 많이 하니까 진부하긴 한데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 목표가 성공하는 거야라고 하면은 100% 불행해져요. 왜냐면 100% 망하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은 성공하면은 땡큐인데 망해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할 때 캐릭터가 죽어도 그냥 계속 하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로를 고를 때 특히 여기 이제 고등학생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진로 고민을 많이 할 때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살면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가 않아서 망했을 때 그래도 내가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망하는 게 싫으니까 망하지 않는 방법 하나 있거든요.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발전이 안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망하는데 나는 계속 망하고 있는데 내 연봉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뭔가 뜻대로 안 풀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뜻대로 안 풀린 것조차도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서 어디에 갔기 때문에 그다음 망한 거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누적이 되니까 나는 분명히 뜻대로 풀린 거 없고 계속 망하기만 한 것 같은데 몸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빌드업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언젠가 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고, 자, 그래서 진로 얘기를 했고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5분 남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AI랑 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아시죠? 네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클라우드 얘기를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약간 스스로 자처해서 아마존의 노예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왜 그렇게 되는지 말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아마존 클라우드가 많이 바꿨다고 하니까. 자, 아까 보여줬던 제가 만든 게임 두 개예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이때 시절을 말을 해주면은 전 게임 서버 개발자였으니까 서버 개발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컴퓨터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서버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 여러 개를 꽂아야 되는데 여러 개를 꽂으려면 위아래로 꽂아야 되잖아요. 책장에 꽂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납작하게 생긴 거라서 당시에 서버 개발자는 프로그래밍도 하지만 내가 직접 서버를 사다가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IDC라고 있거든요. 목동 같은 곳에 데이터 센터 건물에 가서 꽂아놓고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원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심한 경우에는 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게임이 있어서 만들어서 서버를 요거 샀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서버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갖다 버리고 새로 조립해야 돼요. 또는 망했어요. 그러면은 또 이거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갖다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가요. 비효율적이에요.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생기고 혁명이 일어난 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서버를 조립하고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다 없어지고 여기 웹페이지에 가서 클릭 몇 번 하면은 서버가 바로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직접 컴퓨터 가져왔으니까 데모로 해서 어떻게 서버를 만들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예, 근데 지금 이게 녹화 때문에 지금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아마존 여기 로그인해서 버튼 탁탁탁 누르면은 한 1분에서 2분이면은 서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거 그냥 쓰면 돼요.
특히 처음에 개발할 때 쓰는 기본 사양 서버는 1년간 공짜. 그리고 나중에 사용자가 많아지고 1년이 지나가서 고사양을 쓰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아마존이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거를 거의 개척을 한 건데, 그래서 보여줬는데 못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은 풀스택 개발자라는 게 생겨요. 어떤 풀스택 개발자가 뭐냐면은, 전 옛날에는 그냥 서버 개발이었잖아요. 지금은 혼자 다 해요. 서버도 만들고 클라이언트도 만들고 기획도 하고 사용자 데이터 분석도 하고.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서버 조립하는데도 하루, 갖다 꽂는데 하루, 설치하는데 하루 이러시다 보니까 시간 낭비가 많죠.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존이 클라우드라는 걸 제공하니까 내가 그만큼 시간 낭비하는 게 없어져 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트렌드는 풀스택 개발자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포함해서. 왜냐하면 예전보다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예전보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인프라는 아마존이 제공을 하는 거고요. 또 옛날 같은 경우는 뭔가 기능 하나 만들어도 내가 10불로 다 만들었거든요. 요즘은 오픈 소스라는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다 만들 필요 없이 오픈 소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합치면은 하나의 훌륭한 프로그램이 나와요. 심지어는 게임을 만들 때도 유니티 스토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에셋이라는 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면은 캐릭터가 있고 무기가 있고 배경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5만 원, 3만 원 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걸 사다가 내 게임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거푸집에 시멘트를 부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레고 블락 합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특히 게임 개발업에서는 이게 한 2017년인가 8년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6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유명한 두 개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 판교의 불기둥이랑 구로의 등대가 있었는데, 구로의 등대는 넷마블이고 판교의 불기둥은 위메이드라 불렀거든요. 쟤네가 왜 등대고 왜 불기둥인 줄 알아요? 맞아요. 불이 안 꺼져서. 건물이 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야근을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게임업계 관행이에요. 크런치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게임 출시하기 전에 서버가 안정한 걸 확보하려고 약간 빡시게 달리는 기간인데, 그래서 원래는 게임 출시할 때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 파이팅 넘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매달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태반? 진짜 막 그냥 오피스 바닥에 누워서 자고 막 소파에서 자고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러다가 약간 가정생활 파탄 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이게 불과 6, 7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게임 업계는 3D라고 많이 이탈을 했고, 저도 이런 걸 봐왔으니까 이탈한 거기도 하거든요. 금융권으로. 그런데 이게 딱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넥슨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부르는데, 2021년도에 갑자기 대우가 확 바뀌어요. 갑자기 너무 개발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게 쌓였어요, 업계에서. 그러면서 넥슨이 갑자기 연봉을 800을 올려요. 그랬더니 이거를 받고 넥슨이 800 올리면 좋은 사람 전부 다 넥슨으로 갈 거잖아요. 100 받고 100 더, 뭐 1000 받고 1000 더 이래가지고 막 크래프톤, NC 이런 데는 갑자기 야 니들이 800 올려? 그럼 난 2000으로 올릴게 이래가지고 갑자기 대졸 초봉이 6000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던 네카라 쿠베, 이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2018년도까지만 해도 3D 업종이라고 아무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21년이 되니까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연봉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연봉이 올랐는데 무한으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한테 대우를 잘해주게 돼요. 야근하지 마. 뭐 보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데 오피스 잘 됐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근무 시간에 맥주 마셔도 되고, 그렇죠? 쉬는 거 많이 있고. 왜 그러냐면은 돈 외에 이 사람을 우리 회사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을과 갑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회사가 갑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갑으로 바뀝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아마존이에요. 네, 아마존이 생기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갑과 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벌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딥서치 있을 때 거기 개발자가 한 8명, 6명 됐는데 핵심 개발자 3명, CTO 포함해서 중퇴예요. 대학 중퇴. 예, 그래서 보통 하는 얘기가 저처럼 가방끈 길어진 사람은 이제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좀 오래 다니는 경향이 있고요. 요즘은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대학에서 배울 게 없어 하고 중퇴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업계 보면은 진짜 카이스트 중퇴자가 카이스트 졸업생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뭔가 느낌이 시그널이.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돼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능력 위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진짜 되게 대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문성원이다 문과를 잘 안 가려고 하고 이공계 위주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가 생기면서 이거의 혜택을 보는 거는 주로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클라우드 같은 기술을 쓸 수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니까 연봉이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순수 문과로만 있으면은 이 기술을 쓸 일이 없죠. 그러면 내 연봉이 바뀔 이유가 없겠죠. 예전 일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 강의를 아마존 가서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존 코리아에서 이제 또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뭐였더라? 예, 거기 가서 했었는데 이거 마지막에 넣으니까 그 아마존 대표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 넣고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 아마존을 배우면 되게 좋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하긴 어려운 게 신용카드가 들어가고 약간 해킹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나가요. 해킹 당하면은. 그래서 약간 어린 나이에는 좀 하긴 어렵긴 해요. 근데 살짝 고등학생은 애매하다. 네,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면은 솔직히 대충 리스크 관리할 수 있잖아요. 해킹 당하지 않게.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 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용하는 것도 같이 배우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니까.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그거는 뭐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신용카드 빌려다가 내 이메일 계정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게 하면은 1년간은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과만 그런 게 아니라 문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요즘 되게 핫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딴 데 가면 데이터 분석 강의도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고 불러요.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비즈니스 성장을 이끄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고객 유입과 관리가 중요해서 기존의 마케팅 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마케팅 부서 계시던 분들은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없죠. 부서 이름만 마케팅이고 원래 있던 분들은 회사에서 많이 좀 나가시고요, 안 좋게.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 졸업한 친구들이 채워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은 경영이나 심리학,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이거를 내가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주로 뽑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심리학과나 경영대를 가더라도 문과잖아요. 그래도 데이터 분석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래밍인데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그냥 이공계 프로그래밍 전공을 하겠다. 이쪽에서 하는 거는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인터페이스 이런 건 필요 없고,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일단 수집하는 게 첫 단계. 두 번째,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투이션을 도출할 수 있는 거. 세 개 단계거든요. 수집, 분석, 인투이션.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은 대우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요즘 비즈니스를 이끄는 핵심이니까. 그래서 뭐 데이터 기반 결정이라고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라고 부르고 그로스 해킹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 부르는데 그게 정말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거 좀 익혀두면 좋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좋고요. 자, 시간이 이제 5분 남아가지고 짧게 활용 사례는 하면요. 이제 업계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은 이건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만든 에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가 딥서치가 들어가가지고 개발을 도와드렸는데, 에어가 뜻이 AI 리서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든 거냐면요. 이 내용이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라고 보면 돼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해당 기업을 클릭하면은 해당 기업의 긍정, 부정, 중립 뉴스가 뭐가 있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런 리포트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썼잖아요. 한국투자증권이 만든 건 이거는 이걸 기계가 뽑아요. 하루에 한 500개, 600개씩.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간단한 리포트를 쓰는 것도 사람이 쓰지 않고 AI가 쓸 수 있게 하거든요. 자,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성과부터 말할게요. 특징부터 말할게요. 이거를 한국투자증권에서 만든 건데 개발회사 IT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 팀장님 1명, 팀원 4명, 총 5명인데 5명 중에 전문적인 개발자는 없었어요. 한 명도. 전부 다 증권맨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AI를 써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딥서치가 들어가서 AI 기술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이거를 조합해서 이 서비스를 만든 거거든요. 어떤 식이냐면은 레고 블락을 제공한다고 해요. 저희가 제공하는 레고 블락 가지고 성을 쌓거나 해적선을 만들거나 하는 고객이 하는 일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AI로 상품을 만드는데 내가 굳이 AI를 밑바닥까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술을 내가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아까 뭐 오픈 소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지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붙일 수 있는 능력. 거기에는 이제 약간의 프로그래밍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면은 요런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전문적인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은, 성과로 설명을 하면은, 증권사 리포트는 직접 내가 리포트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증권사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리포트를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쪽에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리포트를 보러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나 트래픽을 봐요.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면은 성공한 거고요. 트래픽이 없으면 망한 거거든요. 한국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가 70명 정도가 돼요. 70명이 일으키는 트래픽보다 얘가 일으키는 트래픽이 2배 이상 높아요. 5명의 업무 성과가 70명의 2배 이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얘는 만들어 놓고 나면은 전기세만 주면은 지가 알아서 돌아요. 더 이상 월급 안 줘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냐면은, 결국 피라미드잖아요. 그러니까 지배 계층이 조금 있고 피지배 계층이 많이 있는 건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배 계층은 뭐 대표랑 뭐 리서치 헤드 이런 분들이겠죠. 이사급, 그렇죠, 임원급이고, 피지배 계층은 이제 RA라고 불러요. 노예 계층. 네, 리서치 애널리스트라고. 네, 그래서 위에 시키는 거 이렇게 해주고 막 잡다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가장 많이 대체가 되는 게 위에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보통 보시면은 템플릿이 있어서 반복된 작업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자동화로. 반복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원래 밑에 있던 어시스턴트들이에요, RA들.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에서 밑바닥이 사라지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은, 위에 계시던 분들은 연봉이 더 올라요. 왜냐하면 적은 인원으로 예전보다 나은 성과를 내니까 비용 아끼고 성과가 좋아지죠. 문제는 이쪽 금융권에 새로 진출하고 싶은 친구들 있죠. 원래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RA를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주니어가 되고 시니어가 되는 건데, 징검다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요즘 금융권 보면은 뭐 신규 채용이 없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 막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진입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계한테 대체가 돼서. 그래서 AI 기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사회 양극화를 계속 일으키는 기술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졸업하는 친구들은 불리한데, 문제는 여기에 기회가 어디 있냐면요. 저도 증권사 대표님들 뵙고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게 IT 시스템을 만드는 게 워낙 중요하잖아요. 항상 찾는 게 경영학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프로그래밍 기술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뽑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 얘기는 오히려 내가 양쪽의 측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위에 있는 분들은 연봉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익히지는 못하거든요. 지시만 할 뿐이지. 결국 이분들도 점차 도태가 되고 대체가 돼요.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있게 돼요. 예, 그래서 문과가 가더라도 그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금융권은 좀 넘기고 패스하고 시간 없으니까. 자, 게임 쪽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중간에 약간 창업했다가 안 풀려서 먼저 나왔는데, 이게 보면은 타워 디펜스 게임이에요. 클래시 로얄처럼 둘이 싸우는 건데, 자, 클래시 로얄은 많이 해본 사람 많겠죠? 워낙 유명한 게임이니까. 그렇죠? 근데 클래시 로얄 보면은 내가 대결 버튼 누르면 나랑 비슷한 사람 15초 안에 매치돼가지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하루 접속 사용자가 10,000명 이상 나와야 돼요. 나랑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 비슷한 시간에 플레이를 하고 있어야 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새로 만든 게임은 그 정도의 사용자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했냐면은, 알파고 강화학습 들어봤죠? 그걸로 AI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인적 대결을 해요. 그래서 말로는 PVP 게임이에요. 말로는 사용자랑 사용자가 싸우는 건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 대결의 95%가 제가 만든 AI랑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솔로 플레이인데 겉으로 보면 PVP죠. 사람은 몰라요. 잠깐 대결하고 마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아까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요?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잖아요. 만약에 내가 3번 연달아 치면은 100이면 100 다 나가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일부러 져줘요. 이 사람이 한 2번 졌다. 3번째는 무조건 져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어떤 심리를 조작을 하냐면은,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트로피 1000 이하일 때는 90% 줘줘요.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70%, 이런 식으로 점점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느끼기에 내가 맨 처음 왔을 땐 계속 이기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면서 내가 점점 지는 게 늘어나네라고 하면서
옛날에 막 이기던 그 기분을 그리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과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회사니까 과금 유도가 중요하니까 처음에는 일부러 줘줘요. 진짜 90% 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점점 난이도를 올리면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내가 질 때 과금을 해서 세지죠. 그럼 다시 이겨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AI도 같이 강해지니까 다시 또 져요. 그럼 그때 과금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AI랑 데이터 분석이랑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게임 쪽에서 사람 심리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관건이 못하는 AI랑 잘하는 AI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만 만들면 돼요. 잘하는 AI 하나 만든 다음에 밑에 구간이랑 매치가 되면은 일부러 실수하게 만들어요. AI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걸 하는 게 최적인데 일부러 이걸 안 해요. 90% 확률로. 그래야지 지니까. 초보자는 더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AI 가지고 다양한 난이도를 만든 다음에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세팅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더 할까요? 아니면 네, 조금만 더 할까요? 한 5분 정도, 3분만 더 하고 빨리 넘어가고 그다음 질문 받을게요. 자, 그다음에 요즘 핫한 게 생성형 AI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원래 뭐 RNN, CNN 이런 기술 나오다가 최근에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갑자기 좀 대박이 난 케이스인데, 약간 기술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하면요, 봐요. 원래는 책을 만약에 글을 언어를 해석한다고 할 때 사람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래서 원래는 AI도 언어 처리 NLP라고 불러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해가지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니까 내가 여기까지 읽고 이제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읽은 정보의 비중이 크고 아까 읽었던 단어는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그 번역을 돌릴 때도 한 10단어, 5단어 이런 거는 좀 잘하는데 그 이상 되는 거는 번역 못하고 엉터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RNN 기술의 약간 한계였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영화 이름 까먹었네. 컨택인가? 보셨어요? 예, 영화 이거 약간 외계인이랑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외계인의 언어래요. 그러면서 이 영화 컨셉이 뭐냐면은 원래 유명한 SF 소리 영화가 된 건데, 인간의 언어는 시간이 있는데 외계인의 언어는 그 전후 관계가 없어가지고 하나로 이어진대요. 그러면서 약간 영화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영화를.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공돌이들은 괜히 이런 거 꽂혀가지고 막 토론하는 거. 이걸 보니까 야, 이거 쩌는데, 야, 한번 이거를 언어 모델에 적용해 보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영화를 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었다고. 기존의 언어 모델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는 거였는데 이 영화를 보고 한꺼번에 읽게 바꿨어요. 모든 단어가 동시에 들어오게. 그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이 나온 게 요거고요. 제목도 웃겨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원래 Love is all you need라고 옛날 유명한 팝송, 올드 팝송 약간 제목 하는 건데, 예, 무슨 제목이 약간 관종 같죠. 관심이 다야 뭐 이건데 그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본다 했잖아요. 각각의 단어에 포커스 맞추는 메커니즘을 어텐션이라 불러요. 그래서 어텐션만 있으면 된다, 즉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보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서 2017년도에 논문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빵 터진 겁니다. 갑자기 언어 처리 기술이 미친 듯이 향상해가지고 챗 GPT 같은 게 나온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언어라는 것도 결국은 바이트 쪼가리잖아요. 기계가 보면 각각의 단어를 피처라고 그래가지고 벡터 공간으로 보낸 거거든요. 자, 기계가 보기에는 사람의 언어 단어를 벡터 공간으로 보내나, 결국은 이미지나 보이스 같은 데이터 있죠. 얘네도 결국은 바이트 쪼가리라서 벡터 공간으로 보내고 나면은 기계가 보기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원래는 트랜스포머 기술이 언어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이거를 이미지에다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능이 미친 듯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어 처리라는 경우는 요즘 생성형 AI 유명하잖아요. 챗GPT처럼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해내죠. 다음에 만들어내는 게 단어면은 언어 모델이 되는 거고요. 대화 챗봇 모델이 되는 거고, 다음에 만들어내는 게 픽셀이면 이미지가 돼요. 그리고 다음에 만들어내는 게 사운드면은 보이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랜스포머가 나온 다음에 지금 생성형이 미친 듯이 퍼졌는데, 보면은 텍스트랑 이미지랑 보이스랑 다 똑같아요. 다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똑같은 건데 내가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 딱 그 차이고요. 계열을 말하면은 인코더 디코더라고 부르는데, 인코더는 판단하는 거, 텍스트 읽고 긍정 부정이야 판단하는 거 있죠. 클래시파이 해주는 거. 그쪽은 인코더 계열,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내가 인풋을 가지고 그 다음을 만들어주는 거 있죠. 챗 GPT처럼. 그런 거는 디코더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되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시장이 폭발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 이전에 일했던 코코네라는 회사인데, 바로 전 직장, 어떤 걸 했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핵심 사업이 아바타 아이템 팔기예요.
예. 근데 아바타 아이템 꾸미는 옷 같은 게 있는 건데 이거를 한번 만들어 놓고 하면은 더 이상 매출이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바타가 입는 옷을 매달 출시를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매달 사요. 신기한 게 특히 일본 시장의 특징인데 내 아바타가 입을 옷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 신기하거든요. 난 오프라인에서 내 옷도 그렇게 안 사는데 1년 동안. 네, 근데 한 달 동안 200만 원을 써요 사람들이. 그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하려면은 매달 나와야 되니까 IT 회사인데 패션 업체랑 내부가 돌아가는 게 비슷해요. 패션 업체도 이번 시즌에는 어떤 브랜드가 유행할 거야,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거야 하면서 그 유행하는 트렌드 디자인을 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70%예요. IT 회사인데 개발자보다 많아요. 근데 문제는 서비스가 7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면은 작년에 나온 디자인이 올해 나온 디자인 갖고 섞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를 만들었냐면은 생성형 AI가 유명했잖아요. AI로 아이템을 만들어 주겠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하는 게 디자이너가 최근 유행하는 패션쇼나 패션 잡지 데이터를 참고한 다음에 어떤 디자인으로 아이템을 만들까 하니까 하나 아이템 디자인인데 막 3, 4일이 걸렸거든요. 이제는 AI 입력을 해서 이번에는 여름이니까 수영복 물총 컨셉으로 가져라고 하면은 이 컨셉으로 아이템을 한 1000개, 2000개를 뽑아줘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보고 이 중에 먹힐 것 같은 거를 고른 다음에 다듬어서 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3, 4일 걸리던 게 하루 만에 끝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이쪽 업계에서는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창업한 거는 뭐 인생성인데 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인생성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아예 좀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나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AI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면은 신기한 한편 그럼 사람의 일자리 기반은 좀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이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거든요, 전 세계가. 왜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은 그 말씀하신 게 되게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AI 쪽 하면은 그 3대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랑 얀루쿤 분이랑 그다음 캐나다 어떤 분 있어가지고 세 명이 딥러닝을 처음 만들어서 AI를 활성화시킨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 명도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프리 힌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 렐루라는 걸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구글에서 구글 브레인에서 AI 개발을 총괄하시다가 올해 초에 사표를 냈어요. 그 낸 이유가 뭐냐면은 구글이 AI 기술의 선두주자죠. 오픈 AI MS랑 구글이랑 얘기가 양 선두인데 자기가 구글에 있으면서 AI를 대놓고 비판하면은 회사를 욕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충돌을 막으려고 아예 사표를 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AI가 인류를 멸망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일단 적어도 사회 시스템 붕괴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빈부격차가 계속 커진다고.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하던 일을 대체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캐나다 그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마지막 얀루쿤 아저씨는 페이스북 메타에 있거든요. 그분은 또 하는 얘기가 이거는 과장일 뿐이다. 이건 좀 오바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입장이 좀 갈려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망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또 망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약간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AI 기술도 문제인데요. AI 기술이랑 항상 같이 가는 게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AI도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어디냐면은 유튜브랑 페북이에요. 인스타 추천 알고리즘. 네. 그래서 그쪽도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걸 보여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페북에서 청문회까지 가가지고 한참 말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페북은 안 하시죠? 인스타는 하시나? 예, 하나요? 예. 어떤 게 있냐면 페북 같은 경우에 어느 처음에 페북에 나왔을 땐 사람들이 가족 사진도 많이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되게 정치적이고 화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페북이 AI를 또 잘 만들어요. 얘네가 AI 만들 때 이렇게 해요. 사용자가 최대한 우리 플랫폼에 오래 남아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줘라고 한 거예요. 자, 왜냐면은 페북에 오래 남아 있어야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보고 그래야 페북이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AI가 어떻게 찾아냈냐면은 사용자의 목적은 단순해요. 그 만든 사람은 개발자는 사용자를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해줘. 그랬더니 AI가 뭐를 찾았냐면은 사람들한테 행복한 걸 보여주면은 2분 3분보다 나간대요.
근데 화가 나는 걸 보여주잖아요. 짜증 나는 거 또는 위협을 느낄 만한 거 2시간, 3시간 있어요. 그게 인간이 진화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 정보를 느낄 때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원시 시대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본능에 남아 있어가지고 안 좋은 뉴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많이 보거든요. 그거를 AI가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돼가지고 한 번은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특히 미국에서 대선할 때 선거할 때 페북이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위험한 거를 보여주지 않게 막았거든요. 딱 붙이는 순간 페북의 매출이 90% 급감. 그래서 이걸 풀었거든요. 풀었더니 폭동이 났어요, 미국에서. 그 국회의사당 점거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AI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약간 심리 조작을 되게 많이 해요. 데이터 분석 그로스 해킹 결국은 사람 심리 조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 중에 양극화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정치 때문에 화 많이 내고 싸우시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페북이랑 이쪽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인류가 좀 망할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별로 지구가 평화롭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생성형 AI에서 설명해드렸듯이 그 NLP라는 기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이제 그거의 문제점이 최근 읽은 자료의 비중이 늘어나고 나중에 읽은 자료의 비중이 낮아지는 게 문제점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영화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나와서 트랜스포머가 이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다 읽는 기술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NLP를 쓰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자료를 다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어서 단점을 만들어야 하나? 일단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네요. 기억도 잘하고 있고 좋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한 번에 읽을 때 메모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 AI를 만들 때는 사람이 사고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사람이 사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거를 모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기술 개발도 크기는 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부터 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하자. 그 트랜스포머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이 팍 폭발했다고 했잖아요. 기술의 성능만 폭발한 게 아니라 하나 더 폭발한 게 있어요. 엔비디아 주가. 왜냐면은 글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병렬 처리가 적용이 안 돼요. 네,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기계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하지만 한꺼번에 읽게 되면은 여러 개 단어를 동시에 봐야 되죠. 근데 여러 개 단어를 동시에 봐서 학습을 하려면은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는데 데이터가 데이터가 몇십 테라바이트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메모리 올릴 수도 없고 머신한 데가 취급을 못 하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학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레디언트라는 걸 써가지고 파라미터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만든 모델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모델을 사용하기만 하는데 만약에 메모리가 10기가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한 8배 정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찾아가서 조정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전에 어디가 틀렸는지 정답지 답지 비교하는 것처럼 에러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개선해야 되라고 찾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메모리 용량이 되게 많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병렬 처리를 하고 싶어도 그 정도의 기기 준비가 안 돼 있던 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GPU 그 기술, 특히 큐다라고 부르는데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확대를 하게 되면서 가능해진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개발이 일어났다 보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요즘 엔비디아 GPU는 돈이 있어도 약간 살 수가 없는 엄청 비싼 게 돼가지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하늘을 뚫고 이렇게 올라갔죠 요즘. 네, 그런 상황입니다. 생성형 AI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진짜같이 합성하는 AI들도 있는데 그럼 그 진짜같이 합성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실제 사진인지 아니면 AI가 합성한지 구별할 수 있는 기술도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요? 그래서 그게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일단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결국은 뭐 텍스트 보고 긍정 부정이야 말하고 뭐 하는 것처럼 이미지도 똑같거든요. 내가 데이터를 충분히 주면은 이거는 내가 찍은 거고 합성한 거야. 만약에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생성 모델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겐이라는 방법에서 사용되는 건데
자 봐요. 위조 지폐가 있다고 해봐요. 그냥 지폐랑.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기계가 있으면은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 기계를 가져다가 여기에 갈리지 않는 진짜 같은 지폐를 만들겠죠. 그럼 반대쪽은 이 진짜 같은 것도 가려내는 기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기계를 다시 가져다가 더 진짜 같은 걸 만들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결국 못 가리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지금이야 할 수 있어요. 손이 약간 어색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SDXL처럼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약간 수정 보완하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긍정적으로 못 바꿉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속 발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술로 탐지하는 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국회에 불려가서 구글이랑 얘네들이 어떤 합의를 했냐면은 만들어진 이미지에는 워터마크를 받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이버 웹툰도 미리 보기 그 스크린샷 하면은 걸린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지가 RGB 채널이라 불러요. 레드, 그린, 블루로 해가지고 하나 색깔을 만드는 건데 맨 밑에 알파 채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투명도를 나타내는 채널. 여기에 0부터 255까지 가능한데 숫자를 1 정도만 해두면은 사람 눈으로 어차피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로 보면은 알파 채널에 1이라고 써 있는 게 어디 박혀 있는지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시그니처를 남길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미지 생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워터마크를 받겠어라고 하면은 나중에 탐지가 가능한데 그거는 내가 안 박으면 끝이죠. 네. 그리고 또 결국은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누가 워터마크를 박아놔도 내가 이거를 읽은 다음에 알파 채널에 있던 워터마크를 지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또 못 찾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규제적으로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뚫고 나갈 방법은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못 찾을 거예요, 결국은. 네, 누가 맘먹고 하면은. 네. 아까 교수님께서 그 아마존이 생기고 아마존에서 이제 오픈 소스나 유니티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한 명이서 총괄 개발을 모두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인간의 장점이자 인간의 약간 특별한 점은 바로 협동을 할 수 있는 사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1인이 다양한 사람에서 하던 역할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된 이 시대에서 협력으로 더 나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교수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 맞아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느낀 게 혼자 하면 빠른데 되게 금방 지쳐요. 예, 그래서 팀원, 특히 맘 맞는 사람이 팀원이 있으면은 그러면 진짜 말이 통하고 시너지가 생기니까 되게 잘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가 학교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맘 맞는 친구랑 있으면은 시너지가 나가지고 밤새 공부할 수 있는데 되게 짜증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다 하기 싫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가 결국 언론으로 돌아오긴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마음이 맞는 팀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혼자 하면은 지치거든요. 근데 한 3-4명이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또 너무 많아지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약간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10명 이상 되면 이상한 사람 한두 분 꼭 끼거든요. 그럼 약간 거기서 조직이 좀 아야되기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팀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나를 지지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분별하게 뽑으면 안 되고 내가 맞는 팀원을 찾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